나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는 다른 방문객들이 방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침묵의 섬이 있었습니다. 내 전남편의 실패한 광경은 너무나 밝았습니다. 웨이트리스가 코냑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시원하고 무거운 작은 잔을 들었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램프의 빛을 반사하며 잔 안에서 튀었습니다. 나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움이 목을 태우고 불타는 파도처럼 몸을 통과했지만 따뜻해졌습니다. 내 안의 얼음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윙윙거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나는 이겼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했습니다. 나는 승리감, 샤던프로이더, 만족감을 느껴야 했지만 대신 귀가 먹먹해질 듯한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제 그곳이 텅 비어 통풍이 잘 되는 것처럼요. 25년, 사반세기 동안. 내가 정말 이 남자와 이 모든 시간을 살아왔나?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를 믿었고, 그와 함께 미래의 계획을 세웠나? 내가 정말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보기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 테이블 위에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세르게이. 글쎄,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잘 끝났어. 괜찮아. 이상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 막간은 없을 거예요. 그가 거기에 있었어. 둘 다 처음에는 그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비난과 접시 깨짐이라는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었어. 아니, 접시는 안 깨졌지만 비슷했어. 이라, 그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습니다. 진짜로, 당신은 어때요? 나는 코냑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살아있어, 세료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껴?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고통, 상처, 실망, 그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실제로 잊었던 새로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몇 년 동안 내가 스스로 짊어졌지만 그 무게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어깨에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돌 아래에는 남편, 가족, 의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완벽한 아내, 이상적인 안주인,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저 내 비용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에너지, 내 아이디어, 내 힘을 먹고 자랐고 내게는 오직 피로와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과 보살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세르게이가 물었습니다. 코냑을 다 마시고 집에 가서 열쇠공을 부를 거예요. 그가 침입하거나 위협하면 즉시 나와 경찰에 연락할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겁쟁이니까. 그는 애처로운 메시지를 쓰고 압력을 가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는 다시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저녁에 들러서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 세료자. 나 혼자 있고 싶어. 무슨 말을 해도 잠시 동안은? 나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에 남아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비어있지만 깨끗한 페이지.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페이지에 앞으로 무엇이 쓰여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코냑을 다 마시고 좋은 팁과 함께 테이블에 돈을 올려두고 망친 하루를 보낸 웨이트리스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인은 그날 저녁 바로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안드레이의 오래된 열쇠는 그가 주우려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것을 쓰레기 투입구에 버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안드레이와 알리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감정의 만화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 후회하게 될 거야, 고소할 거야,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중에는 양심에 호소하려는 시도, 어떻게 그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을 때 애처로운 간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리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악마에 홀렸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모든 걸 돌려놓을게. 다시 돌아가자.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당신 없이는 죽을 거야. 그는 전화로 솔직하게, 가슴 아프게,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나는 달려가서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1년 전이었다면 연민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나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전 세계는 내 사랑과 내 돈 위에 건설되었고 그는 폐허에서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가 옳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흐느낌이 진정될 때쯤 나는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안드레이? 예, 이리샤, 예, 내 사랑. 그는 희망에 찬 목소리로 기운을 차렸습니다. 당신의 알리나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을 기억하나요? 기억해. 쓰레기 같은 년. 그녀는 잊어버려. 나는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었어요. 나는 그의 말을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가로채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파트를 비웠어요. 뭐? 이해를 못했어? 어떤 면에서? 어디로 이사했어? 어디에 도착해? 안드레이, 내가 당신으로부터 아파트를 비웠어요. 전화선에서는 귀가 먹먹할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나의 번호도요. 모든 것이 마지막 화음으로 끝났습니다. 나는 일어나 거대한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에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 모스크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도시, 내 아파트, 내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외로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고,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4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나는 결국 포기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데이비드 나우모비치를 만났다. 아서는 매력적이었고 농담을 했으며 그것이 아버지의 엄격한 규칙에 따른 단순한 형식임을 확신하며 서류를 거의 보지 않고 서명했다. 그때 나는 마치 그를 속인 것 같아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텅 빈 아파트에 앉아있는 나는 아버지의 깊은 지혜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사랑에 빠진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그는 뛰어나고 야심찬 젊은 남자뿐만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는 사람 또한 보았던 것이다. 그는 나를 그런 포식자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다.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수화기에 속삭였다. 알고 있다. 딸아.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울지 마라. 내일 아침 일찍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듣고 있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닐 거야. 나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이 끔찍한 저녁 동안 처음으로 절망 대신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내 세상은 무너졌지만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려 깊게 마련해 주신 토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와의 대화 후 나는 지금은 너무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거대한 아파트를 걸어 다녔다. 내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사진들이 만화경처럼 돌아갔다. 이제 나는 다른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랑에 빠진 여자의 장밋빛 안경은 없었다. 오직 차갑고 쓰라린 명료함만이 있었다. 나는 이전에 완고하게 무시했던 균열들을 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어제나 한 달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 느린 침식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다. 나는 2년 전부터 아서가 갑자기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했다. 여보, 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 그는 말했다. 전력을 다해야 해, 곧 승진할 거야, 나는 믿었다. 나는 그에게 저녁을 요리해주고 자정까지 기다렸으며 방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의 야망과 성공이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그 시간 동안 경력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갑작스러운 주말 출장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항상 주말마다 크냐지의 호수에 있는 별장에 함께 갔고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곤 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안, 여보, 투자자들과 협상 때문에 급히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려갔어. 그는 급하게 셔츠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혹은 부동산을 보러 소치에 가야 해. 나는 믿었고 그의 짐을 챙기면서 행운을 빌어주었다. 나는 이 여행들이 출장이 아니라 낭만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왜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나는 그의 책상으로 갔다. 그 위에는 값비싼 은색 액자에 담긴 우리 사진이 놓여 있었다. 프랑스의 스키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여행에서도 그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업무라고 했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그의 일을 질투했을 뿐 특정 여성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나는 테이블 서랍을 열었다. 서류들 사이에 값비싼 시계의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6개월 전에 샀다. 그는 회의에서 시계의 세부 사항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때 나는 동의했다. 나는 이 돈을 시골집 수리 비용으로 따로 떼어놓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상자를 보면서 별표 이건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도 그녀에게 줄 선물이었겠지? 별표라고 생각했다. 나는 점점 커지는 그의 짜증을 기억했다. 내가 공동재정이나 미래 계획에 대해 물어보면 그는 공격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류다, 사소한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나는 진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커튼이나 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는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고 벽을 쌓았고 나는 단지 그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작은 공동 목표, 예를 들어 내가 꿈꿨던 작은 커피숍이라도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하려고도 했다. 그때 그는 내 얼굴을 보고 비웃었다. 커피숍이라니, 류다. 나를 웃기지 마. 나는 IT 제국이 걸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겨우 빵 굽는 이야기나 하고 있어? 집안일이나 잘해. 너는 그게 더 잘 어울려. 그는 나를, 내 꿈을, 내 존재 자체를 폄하했다. 나는 그에게 내 삶을 맡겼다. 나는 그를 잃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그의 화려한 삶에 편안하게 붙어있는 그림자, 부록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아파트 주변을 걸으며 모든 물건들이 내 자기 기만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그가 모두가 가지고 있어서 샀던 고가의 미술품이 있다. 여기는 내가 거의 보지 않는 거대한 TV가 있다. 드레스룸에는 그의 값비싼 넥타이 컬렉션이 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그에 관한 것, 그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어디에 있었나? 나는 현관 거울 앞에 멈춰섰다. 생기 없는 눈을 한 32살의 지친 여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10년 전에 쾌활하고 희망에 가득 찼던 소녀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아서와의 결혼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나를 지워버리고 나의 역할을 아름다운 인테리어 장식품으로 바꿔놓았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허용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이혼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는 단지 내 판결을 발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부서지고 의존적이라서 어떤 조건이든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대해서는 몰랐다. 아침에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위해 준비할 것이다. 아침은 흐릿한 모스크바의 하늘로 나를 맞이했지만 놀랍게도 내 마음은 고요했다. 눈물과 쓰라린 기억으로 보낸 밤은 충격의 잔해를 씻어내고 차가운 공허함의 울림과 확고한 결의만을 남겼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앞에는 아버지의 변호사인 오랜 친구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서 있었다. 그는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말쑥한 정장에 야른테 안경, 그리고 지극히 침착한 표정. 류드밀라 페도로브나, 안녕하세요. 그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닙니다. 그는 어제 아서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식탁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폴더를 꺼냈다. 몇 년 전 아버지 사무실에서 내가 보았던 바로 그 폴더였다. 그가 그것을 열자 테이프로 봉인된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자, 10년 전에 당신이 서명한 것을 되짚어 봅시다. 그의 목소리는 고르고 체계적이었다. 내가 알기로 아서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반반씩 나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안경을 고쳐 쓰고 핵심 조항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상처 입은 영혼의 위안이 되었다. 첫 번째 조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쿠투조프스키 대로의 아파트는 결혼 전에 아버지의 비용으로 구입되었으며 귀하의 이름으로 증여 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24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집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두 번째 조항. 크냐지의 호수마을의 시골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께서 당신에게 주신 돈으로 구입되었습니다. 아서는 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는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사업. 세 번째 조항. 남편 회사의 개업을 위한 초기 자본 2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서가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이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제공된 무이자 대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차례로 그가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 돈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금액이 이혼 시 차용인 아서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당신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류드밀라 페도로브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의 성공적인 사업, 그의 주된 자존심의 근원이었던 것이 이제 그가 나에게 갚아야 할 돈 위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눈에 번뜩이는 성광과 함께 말을 이었다. 대출 계약서의 부록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회사의 주식 51%가 설정됩니다.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그 지배적 지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의 규모를 천천히 깨달았다. 그는 내 재산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했던 무기를 나에게 주었다. 어제 거만하게 굴던 아서는 사실차와 빚을 남긴 채 자신의 야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셈이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물었고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단단하게 느껴졌다.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입니다. 아서가 당신에게 와서 이혼 조건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당신의 무력함에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의 장단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겁에 질린 피해자 역할을 하세요. 모든 것에 동의하세요. 그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세요. 그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수록 그의 몰락은 더욱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는 문서들을 모아 다시 폴더에 넣었다. 그가 그의 변호사가 작성한 이혼 합의서를 가져와 서명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만날 약속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그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류드밀라 페도로브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이야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그가 떠났을 때 나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비는 그쳤고 모스크바 하늘 위로 태양이 솟아 있었다. 나는 도시를 바라보았고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1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는 요새를 만들어준 나의 현명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가운 결의가 들어섰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이 게임에서 나는 더 이상 질 것 같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그 시간들은 이상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아서는 호텔에 머물면서 가끔씩 짧은 업무 메시지를 보냈다. 나머지 옷은 토요일에 가져갈게.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과거에 대한 한마디도 후회의 한 방울도 없었다. 나는 데이비드 나우모비치의 조언대로 똑같이 건조하고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나는 역할을 수행했다. 금요일 저녁 그가 전화했다. 류다. 내일 갈게. 우리의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나에게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다. 알겠어요, 아서. 집에 있을게요. 나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다음 날 점심시간이 다 되어 도착했다. 자신감 넘치고 값비싼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그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러 온 인생의 주인처럼 보였다. 그는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서류 폴더를 던졌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않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말을 시작했다. 내 변호사가 계약 초안을 작성했어. 나는 조건이 아주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말했다. 나는 놀라움을 감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황스러움의 그림자도 비난의 기색도 없었고 오직 오만함과 자신의 옳음에 대한 완전한 확신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우리 삶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나는 단지 아름다운 덧셈이었다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다. 우리 차는 내가 갖도록 할 계획. 그는 너그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타고 다닐 뭔가가 필요하겠지? 게다가 일시적인 보상금으로 $500만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잠시 멈추고 나의 감사 인사를 기다렸다. 나는 바닥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긴 여자에게 어울리는 말없는 고갯짓을 했다. 아파트, 주택, 그리고 사업체는 물론 나를 위해 남겨두는 거야.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것에 투자한 건 나였어. 너도 알다시피 너는 편안함을 제공했지만 심각한 결정은 항상 내가 내렸다. 이건 공정해. 공정하다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마나 냉소적이었던가. 그는 서류를 나에게 밀었다. 여기서 읽어봐. 모든 것이 간단하고 명확해. 서명하고 각자의 길을 평화롭게 가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소문을 내는 걸 원치 않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그것은 내 역할의 일부였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법률 조항들을 주의 깊게 읽는 척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그는 내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자, 모든 것에 만족하니? 그가 참을성 없게 물었다. 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것 역시 게임의 일부였다. 네, 아서.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는 무엇이든 동의할 수 있어요. 그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복종은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심지어 약간의 동정심을 보이기도 했다. 잘했어, 류다. 히스테리를 부릴 필요는 없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똑똑한 여자라는 것을 알았어.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명령할 수는 없잖아. 그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고 심지어 전처를 배려한 고귀한 사람의 체면까지 살릴 수 있었다. 내 변호사가 월요일에 전화할 거야? 서명 시간을 정하자. 수요일이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알겠어요. 나는 속삭였다. 그의 뒤로 문이 닫혔을 때 나는 여전히 몇 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조용하고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잡혔다. 그가 나를 위해 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에 너무 눈이 멀고 나의 약함에 대한 확신이 강해서 속임수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고 나는 그의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내가 단지 아버지께서 그토록 현명하게 준비하신 함정에 미끼를 넣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전화를 들고 데이비드 나우모비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떠났어요. 그는 모든 것에 동의합니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다. 그는 이겼다고 확신합니다. 훌륭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함정이 닫혔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수요일, 서명의 날. 회의는 대형 비즈니스 센터의 회의실에서 정해졌다. 중립지역.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방은 삭막했다. 유리 테이블, 검은색 가죽 의자. 벽에는 추상화 그림.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사업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진 분위기였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핸드백을 앞에 놓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서는 정확히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다. 그의 변호사는 젊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오만한 남자였는데 나를 살짝 경멸하듯이 쳐다보았다. 그들은 이것이 15분 이상 걸리지 않는 간단한 형식이라고 확신했다. 류드밀라, 안녕. 바서가 나를 보지 않고 말했다. 이것으로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자. 나는 바쁜 일정이 있어? 그의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계약 내용입니다. 우리는 몇 가지 사소한 수정을 했습니다. 귀하의 보상금은 합의된 대로 500만 달러입니다. 자동차는 일주일 이내에 귀하의 이름으로 재등록됩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은 아서 빅토로비치에게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그는 서류를 나에게 밀었다. 나는 젊은 변호사가 건넨 펜을 들고 주저없이 각 사본에 서명했다. 나는 아서가 편안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별표 승리 별표라는 오만한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훌륭합니다. 그의 변호사가 서명된 문서를 받으며 말했다. 이제 아서 빅토로비치, 당신이 서명하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서는 펜을 들었다. 그가 문서 위로 몸을 숙였고 그의 손은 종이에서 1cm 떨어진 곳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문턱에는 아버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가 서 계셨고 그 옆에는 변함없이 근엄한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서는 펜을 쥔 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길어졌다. 그는 여기서 아버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짜증으로 대체되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그는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방으로 들어섰다. 그 뒤를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따랐다. 아버지는 먼저 아서를, 그 다음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에서 나는 지지를 보았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아서,
내 딸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무게가 울려 퍼졌다. 아서의 변호사가 뛰어올랐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비밀리에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외부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부드럽게 외쳤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고 아서의 서류 옆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는 류드밀라 페도로브나의 법적 대리인이며 우리에게는 당신의 고객이 공부하기에 매우 흥미로울 또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아서의 얼굴에는 점차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해, 이 단순한 형식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해가 떠올랐다. 그의 젊은 변호사는 혼란스러워하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다른 문서는 뭐죠? 아서가 긴장해서 물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의했습니다. 류드밀라도 모든 것에 동의했어요. 그녀는 방금 모든 것에 서명했습니다. 아, 그녀가 서명했죠.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제 10년 전에 당신이 다시 서명한 것을 살펴봅시다. 이 말과 함께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바로 그 테이프로 봉인된 폴더, 우리의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아서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더디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쾅 닫혔다. 협상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아서는 데이비드 나우모비치의 손에 들린 폴더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자신이 막 서명하려던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의 변호사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죄송하지만 혼전 계약은 특히 10년 전에 체결된 것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잘랐다. 그는 테이프를 풀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계약은 제가 작성했으며 모든 규칙에 따라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거의 단조롭게 핵심 조항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미 마음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결혼계약서 제41조에 따르면 모스크바 쿠투조프스키 대로에 위치한 아파트는 시민 베트로바 류드밀라 페도로브나의 개인 재산이며 결혼 효력 발생 전에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자금으로 선물받아 취득되었습니다. 공동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서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다. 그의 변호사는 전화로 법률을 확인하려는 듯이 격렬하게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제42조. 크냐지의 호수 마을의 시골집과 토지 역시 동일한 이유로 시민 베트로바 류드밀라 페도로브나의 개인 재산입니다. 아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골랐어. 골랐을 수는 있습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도 동의했다. 하지만 비용은 모두 표도르 미하일로비치가 지불했습니다. 모든 수표와 은행 송금이 이를 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아서 빅토로비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제5조에 있습니다. 그는 긴장된 침묵 속에 그들의 말이 새겨지도록 잠시 멈추었다. 제5, 1조. 아르테크, 아어트텍, 회사 개업 및 개발을 위해 표도르 미하일로비치가 제공한 2천만 달러 규모의 현금 자금은 그의 딸 베트로바 류드밀라 페도로브나에게 발행된 무이자 대출로 처리됩니다. 제5D조는 명확합니다. 이혼 시 이 대출 금액 전액은 차용인에게 즉시 상환되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아서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경로로 바뀌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창업 자금 선물이었어. 문서에는 그리고 당신은 그 문서들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나우모비치가 어깨를 으쓱했다. 제5, 3조. 당신은 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담보로 별표 귀하 회사 주식의 51% 별표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빚을 갚을 때까지 류드밀라 페도로브나는 당신의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귀하 회사 주식의 지배적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아서가 소리치며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다. 이건 가짜고 사기야. 나는 고소할 거야. 그의 젊은 변호사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죽은 듯 창백한 얼굴로 우리의 결혼 계약서를 훑어보며 그의 고객이 방금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눈멀게 하려 했던 여자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순간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벽 옆에 조용히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건 사기가 아니야. 아서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엄청난 무게를 가졌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아무것도 없이 왔어. 나는 너에게 교육, 사업자금, 머리 위에 지분까지 모든 것을 주었지. 나는 내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너는 그것을 이용하고 쓸모없다고 버리기로 결정했더구나. 아버지는 테이블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지? 나는 항상 나에게 소중한 것을 지킨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사랑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다. 아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동물적인 두려움이 있었다. 한순간에 돈, 사업, 지위, 자신감 등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두려움. 그는 자신이 화려하게 여겼던 자신의 삶이 단지 나의 돈과 아버지의 지혜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가 패배한 것은 내가 더 강하거나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등 뒤에 항상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에서의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아서는 10년 전에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빠르게 내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필요한 모든 서류에 조용히 서명하고 $20,000,000를 반환했으며 회사 통제권을 이전했다. 나는 공동의 친구를 통해 그가 모스크바를 떠나 볼가 강변의 작은 도시로 가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악의적인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다만 엄청난 안도감만 있었다. 최근까지 거짓 기억의 감옥처럼 느껴졌던 쿠투조프스키 대로의 아파트는 다시 나의 집이 되었다. 나는 그의 모든 물건, 그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인테리어, 아이템을 정리하고 치웠다. 그가 샀던 거대한 검은색 소파를 치우고 아늑하고 밝은 색의 부드러운 쿠션을 놓았다. 벽의 추상화 대신 내가 늘 꿈꿔왔던 파리 풍경의 밝은 수채화를 걸었다. 집안은 다시 공기와 빛으로 가득 찼다.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 어색했다.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나는 아서의 회사를 팔지 않았다. 이제 이것이 내 자산이다, 딸아.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훌륭한 경영이사를 고용하고 업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많은 숫자, 그래프, 기술 용어가 어려웠지만 나는 공부했다. 나는 회의에 참석하고 질문하고 밤에는 전문 서적을 읽었다. 그리고 점차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아름다운 장식품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나는 내 어린 시절 그림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둥근 창문과 테이블, 꽃이 있는 아늑한 작은 커피숍의 스케치였다. 나의 어린 시절 꿈. 나는 미소 지었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회사 상황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다, 딸아. 고맙구나. 내가 너 자신을 믿지 못했던 시절에도 나를 믿어준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냥 믿지 않았어, 류다. 나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았지? 너는 단지 날개를 펼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빠, 저 생각했어요. 나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냈다. 저는 시골집을 팔고 싶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어렸을 때 꿈꿨던 작은 커피숍을 열고 싶어요.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동안 나는 그가 이 아이디어가 진지하지 않다고 말하며 만류할까 봐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웃음이었다. 내가 알았지, 그가 외쳤다. 내가 내 꿈을 기억할 줄 알았어. 물론이지, 딸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울게. 나는 아파트의 밝고 넓은 창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의 모스크바는 시끄럽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작고 길을 잃은 존재처럼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 도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 없이 희망과 설렘을 담아 미래를 바라보았다. 내 앞에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구축하기로 결정한 나만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임을 알았다. 마침내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